안녕하십니까. 박진영의 마키아벨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문석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양문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을 우리가 지켜보면은 네. 계속 올라갈까요? 일단은 두 가지 그 데이터를 가지고 좀 이야기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네. 미국에서 22개국 네네. 그 정상에 대한 국정 수행 지지율을 지지율 조사를 계속 하고 이제 조사를 하는데 며칠 전에 나왔죠.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24%. 거기도 한 1, 2% 올랐네요. 예, 2명 중에 꼴등. 네. 노르웨이하고 그 한두 번 엎치락뒤치락 한 거 빼고는 네네. 아주 그 일관성 있게 네, 일관성이 있습니다. 꼴찌를 이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때 데이터가 24% 지지율을 가지고 있었고 71%의 부정률을 가지고 네네. 있었습니다. 모닝 컨설팅의 그 흐름을 봐도 한 네네. 5% 정도 네네. 상승했다고 볼 수 있어요. 음. 그다음에 리얼미터가 그에서 많이 올랐다고, 이 40% 넘어가니까 많이 올랐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리얼미터 조사는요, 한국갤럽이 20%에 떨어졌을 때도 리얼미터는 거의 20%대를 들어온 적이 없어요. 계속 30% 예. 이상을 유지했군요. 예, 네. 평균 한 34에서 35 이 사이를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네. 여기에서 지금 41%면 계산해봐야 역시 한 5%포인트 상승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한국갤럽과 리얼미터를 좀 하고 차이를 보면 전체적으로 윤석열 지지율이 한 5%포인트 정도 차이가 나요. 네네. 그리고 부정률 차이도 그 5에서 한 7% 차이가 나기 때문에 41대 56이라는 그 개념이 크게 충격적이거나 뭔가 흐름이 바뀌는 것 아니야? 이제 이런 것들은 아니다. 그러면 실제 이 지지율이 왜 올라가는가라는 네네. 부분입니다.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시죠. 예,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의 보수 성향이 아주 굳건하게 콘크리트로 가지고 있는 게 30에서 35%. 네네. 그다음에 민주당 지지가 30에서 35%는 콘크리트처럼 단단히 가지고 있는데, 네네. 떠났던 사람들이 화물연대에 대한 그 강경 진압을 하면서 네네. 사실상 이제 많이 돌아온 거죠. 네네. 많이 이제 돌아왔다. 그다음에 대북 문제에 있어서 북한에게 계속해서 전쟁이 나든 말든 네네. 위협적이고 그 공격적인 이야기와 공격적 발언들을 하면서 확전불사, 이게 상당히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 북한에 대해서 강경 발언을 하면 보수층들이 결집한다. 그 예, 말씀이네요. 예. 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현재 윤석열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그리고 윤석열을 손절했던 보수들을 상당 부분 결집시킨다라고 이제 저는 보고요. 그리고 다시 무당층이 늘기 시작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좀 이제 심각한 이 변화들을 볼 수 있는데, 사실상 윤석열이 지지율을 제고할 수 있는 최대치가 왔다라고 저는 봐요. 네. 한계 지점에 왔다고 내보는 게, 노동조합 공 때리는 것과 그다음에 대북 강경 발언, 이 두 개 외에 윤석열이 끌어올릴 수 있는 축이 없어요. 아시다시피 대부분 이럴 때 한번 또 외국에 나가가지고 좀 이 외국 정상들하고 만나고, 그리고 스포트라이트를 집중적으로 받고 하면서 일정하게 지지율을 올린다든지, 안 그러면 아주 신박한 정책을 던지면서 변화를 견인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실제 외국 나가면 오히려 지지율이 떨어지고, 정책은 던졌는데 이제 얘들이 뭘 하려고 하나 보다 하는데 완전 엉터리고 이제 이러기 때문에 정책과 외교를 통해서 뭔가 끌어올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그다음에 엄청난 위험이 도사리고 있죠. 바로 경기 침체입니다. 계속해서 무역 적자가 계속 심화되고 있고, 그리고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고, 그다음에 금리가 올라서 연골족들이 거의 허헉거리면서 이제는 헐값에 팔아제껴야 되는 이러한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이 상황이 윤석열 정권에게는 아주 위험한 요소가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이 경기 침체가 외려 윤석열에게 정확하게 부메랑이 되면서 조기에 정권의 문을 닫을 수 있는 어쩌면 트리거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이제 센 이야기를 하셨는데 네. 하나하나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노조 탄압,
네. 그다음에 이제 반북 정서로 보수층들을 결집시켰다. 네. 이게 현재 리얼미터 조사라든가 하물며 갤럽, 네. 또 모닝 컨설팅도 사실 한 4, 5% 올랐습니다. 예. 올랐는 원인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네. 분석을 해주셨고요. 두 번째, 사실 외교라는 게 진보 보수 좌우를 가르지 않고 지지율을 올릴 수 있는 좋은 하나의 도구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외국 나가기만 하면 사고를 치기 때문에 네. 실제로 올릴 수 있는 지지율을 올릴 수 있는 요인이 전혀 못 되고 있다. 네. 자, 이 말씀으로 정리됐고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도는 더 이상 올라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네. 이렇게 좀 얘기를 하셨네요. 예, 정점을 찍었다고 봅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서는 제가 좀 더 심도 있는 질문 하나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하신 게 윤석열 정부의 이제 경제 위기입니다. 예. 자, 경제 위기 부분인데 경제 위기 부분이 심해지면은 윤석열 정부가 중단될 수 있는 위기까지도 올 수 있다. 네. 이 말씀을 해야 되는데요. 자, 그러면은 야당의 입장에서 네. 이 경제 위기론은 것을 위기론이라는 경제 위기론을 증폭시켜야 됩니까? 아니요, 일단 그 증폭과 축소의 문제는 네. 이 경제 위기를 주요 의제로 삼느냐 안 삼느냐, 의제로 삼느냐 안 삼느냐. 그다음에 이 의제에 대한 대안이 뭐냐, 네네. 이렇게 하면서 대안을 놓고 새로운 그 신설 그 법을 만들든지 법규를 개정하든지 하는 논쟁까지 들어가줘야 되거든요. 네네. 예를 들면 이제 주식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공매도 관련 법 이런 것들을 들어가줘야 되는데 계속해서 주저하면서 지금 못 들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민주당 이야기 하시는 거죠? 예. 자, 다시 그러면 제가 질문을 정리드릴게요. 자, 첫 번째, 야당이 할 수 있는 것, 네. 윤석열 정부의 민생경제 파탄론. 네. 자,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야당이 수권 정당으로서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유능한 야당론. 자, 두 가지를 펼 수 있습니다. 예. 두 가지를 말씀하실 수 있는데, 자, 우리 양 박사님께서는 현재 시점에서 야당이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어떻게 작동을 시켜야 될지. 네. 아주 쉬운 부분이잖아요. 두 개 다 해야 됩니까? 그 예를 들어서 양국관리법 작년에 우리가 양국관리법, 한다고 네네네. 했고 쌀값 안정화 정책이었잖아요. 네네. 이 부분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밀어붙였는데 결국 마무리 못했죠. 네네. 그죠? 못했죠. 그 대통령 거부권 때문에 예. 그리고 제대로 진행이 안 됐죠. 네. 윤석열 정권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반대했죠. 반대했죠. 네. 그러면 지금 이 주택, 아파트 네. 미분양 사태가 계속 벌어지니까 부동산 문제. 네. 이 미분양 사태에 대해서는 다 받아들여라. 네네. 정부가 다 사줘라. 네네. 또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수백만의 농민들의 삶의 안정을 위한 양국관리법 문제는 죽어도 안 돼. 네네. 네, 극소수의 건설업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미분양 아파트는 정부가 다 사들여라 라고 이야기를 해. 그러면 이 두 개가 바로 쟁점이 붙었잖아요. 하루 사이에 왔다 갔다 한 이야기예요. 근데 뭐 언론이나 사회적 이슈가 되지 못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은 정확하게 치고 나가야 되는 거죠. 이런 말이 안 되는 짓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민주당은 치고 나가야 되는 거죠. 첫 번째 최고위원회에서 항상 하는 이야기잖아요. 첫 번째 최고위원회에서 치고 나가고요. 그 다음에 상임위에서 치고 나가고, 그 다음에 법사위에서 치고 나가고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양국관리법에 대한 강한 추진 동력들을 만들어내면서 자연스럽게 윤석열이 소수 재벌들을 위한 정책을 펴고 있는 미분양 아파트 전액 사들이라 매입 이야기를 하는 것과 대비시켜 주면 되는 거잖아요. 네네. 자, 또 한 가지. 자, 지금 나경원 이야기예요. 나경원 이야기. 나경원 이야기는 정치 윤석열의 당무 개입, 그 다음에 전당대회에 있어서 김기현하고 장제원의 김장 야합에 대한 힘 실어주기, 이런 정치적 시각으로만 볼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인구 감소, 지방 소멸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의 주특기예요. 그죠? 네. 그리고 민주당이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딱 두 가지에 대해서는 일절 말을 안 해요.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문제 하나하고, 그 다음에 기후 문제, 탄소 중립 기후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들이 나온 적이 하나도 없어요. 특히 이번에 나경원이 던졌던 게 신혼부부에게 4천만 원을 대출을 해줘요.
첫 애를 놓으면 이자 탕감을 해줘요. 둘째를 놓으면 원금의 일부 감액을 해줘요. 셋째를 놓으면 전액 감액을 해줘요. 자, 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처음으로 나온 윤석열 정권에 있어서의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나왔단 말이야. 네. 그러면 이 부분에서 논의를 해야 되는 거죠. 네. 자, 우리나라에서 인구 감소, 지방 소멸과 관련된 예산이 1조가 안 돼요. 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안정적으로 2조에서 20조 정도를 네. 사용을 네. 합니다. 네. 그러면 이 4천만 원이 연간 12조 정도가 든다고 하는데 이거 검토해 봐야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러면 어쨌든 지금 인구 감소 고령화 사회에 대한 구체적인 어제가 터졌으면 더불어민주당은 여기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대안은 뭐냐? 어제를 만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잖아요. 제가 여기서 네. 잠시 끊고 역질문 드릴게요. 네. 자, 양곡관리법 문제, 네. 그다음에 인구 감소 문제. 이게 사실 생각하면 이제 농촌 지역, 지방의 문제로 연결되지 않습니까? 근데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지역구가 대부분이 도시 지역이에요. 네. 근데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 양곡관리법이라는 게 대선을 바라보는 입장에서 이 지방의 표도 얻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을 지지하지 않는 농민들의 표도 얻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그다음에 또 인구 감소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인구는 감소하는데 도시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개인 의원들의 정치적 이익 관계에서 그게 뭐 조급하다거나 간절하지 않다 이런 비판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당연히 간절한 비판을 받아야 마땅하고요. 네. 양곡관리법하고 이 미분양 아파트하고 대비하기 너무 좋았던 이 시기에 거기에 대한 명확한 관심과 컨셉도 없고, 네.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인구 감소, 지방 소멸에 대한 문제는 먼 날의 이야기, 탄소 중립 기후 위기 문제도 먼 날의 이야기, 그리고 당장 1년 앞으로 다가온 총선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남을 것이냐, 이렇게 하면 다 죽어. 저는 이렇게 하면 다 죽는다고 봐요. 지금 상황에서 윤석열이 가장 못하는 게 뭐예요? 정책이잖아. 네네. 그러면 거기가 가장 약한 골이잖아. 그러면 거기에 대한 파상적인 공격들을 해 나가면서 정치 의제를 항상 같이 가져가자고 이야기를 했잖아. 이제 양 박사님 늘 투트랙으로 얘기하죠. 정책 이야기했고, 예. 그다음에 반정부 투쟁으로서의 정치 투쟁, 네. 장외 집회돼야 된다. 이제 그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 투트랙에 대한 기본적인 의식들이 없고, 네. 그 다음에 안에서 원내 투쟁, 그럼 정치 투쟁이라도 잘하냐? 네. 정치 투쟁도 지지부진하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또 하나 역으로 들어 네. 이제 금방 이제 정치적인 이야기 하셨습니다. 우리 양곡관리법 이야기 다시 한번 해볼게요. 네. 그러면 양곡관리법을 지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단 말이에요. 네. 여기에 대해서 이걸 그럼 민주당이 원래 이제 국회에서 3분의 2가 다시 재동의가 되면은 이게 다시 원안 통과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거 200명의 동의를 받는 절차를 추진을 해야 되겠네요. 네. 음. 저는 이 절차를 계속해서 추진하면서 양곡관리법을 방해하는 국힘당이 명확하게 드러나야 되고, 양곡관리법을 거부하고 있는 윤석열이 드러나야 되는 거야. 네네. 그렇게 해야 저들이 양곡관리법과 관련해 가지고 지난 가을에 자기들이 양곡관리법에 대해서 먼저 현수막 그리고 반드시 관철시키겠습니다, 농민의 이익을 대변하겠습니다 하고 농촌 지역에다가 대대적으로 현수막을 붙였어요. 우리가 옆에서 쳐다보면서 기가 찼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부분에서 결국 거부권 행사를 통해서 어그러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 이야기를 해야 돼. 자, 이게 뭐예요? 경제 정책이에요. 경제 침체기에 서민과 농민과 노동자들의 삶을 안정시키기 위한 대표적인 법안 중에 하나가 양곡관리법이란 말이에요. 이제 결국은 이제 정책에 정치 투쟁하네요, 그죠? 그렇죠. 정책에 정치 투쟁화가 되는 측면이 있고, 또 한편으로 보면 여기에는 이제 양 박사님이 민주당에 대한 비판이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은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지 않는다. 그렇죠. 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로 들리거든요. 예. 그 말씀을 하신 거죠. 알겠습니다. 갑자기 또 이제 민주당 이야기를 한참을 아니요. 했네요. 지금 우리가 어디서 이야기가 출발했냐면 네네. 경제 침체기에 경제 침체기에 민주당이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그러면 실질적으로 뭐 박 교수나 저 같은 경우에 경제 전문가가 아니야.
네. 그러면 경제 전문가가 아니면 현재 쟁점이 됐던 정도의 의제를 가지고 이것 또한 경제 침체기에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문제고 네. 이걸 그 방해하고 그 반대하는 자들의 그 정체들을 드러내게 하면서 경제 침체기에 하나의 의제로 삼아야 된다. 그다음에 주식시장에 있어서 공매도 문제, 우리 네. 이재명 대표도 대통령 그 선거 과정에서 공약도 했고, 그리고 이 주식시장에서 많이 들어가 있는 30대, 40대 민주당 지지층들이 상당히 불쾌하고 힘들어하고, 그다음에 뭐 완전 기울어진 운동장이잖아요. 공매도를 하려고 하면 기간 아니면 공매도가 사실상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아주면서 주식 시장에서 재택을 하고 있는 30대, 40대, 50대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이러한 부분들도 하나의 경제 정책이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이 인구 감소, 그 지방 소매 문제도 중요한 경제 정책이에요. 왜 그러냐면 지금 나경원 안을 갖다가 대통령실에서 대대적으로 공격하고 검토된 바 없다, 우리하고 입장 다르다고 공격하면 여기서 벌건하고 튀어나와야 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농민들, 어민들, 그다음에 우리 직접적으로 우리 수산물과 농산물을 소비해야 되는 그 사람들이 가장 먼저 튀어나와야 돼요. 그리고 더 직접적으로 민간 어린이집, 가정 어린이집, 유치원, 말 그대로 보육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 불같이 분노해야 그럼 돼요. 저희 그 양 박사님 말씀은 민주당이 진짜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네. 나경원 저출산 고령화 위원회 부위원장 편을 좀 적당히 들면서 이익관계 당사자들을 모아서 같이 윤석열 정부의 정책과 이 정책 투쟁을 하는 형태로 나가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시는 아니, 겁니까? 적당한 편을 들 필요가 없지요. 네. 그러면 민주당의 인구 감소 고령화 정책, 그럼 민주당의 독자적인 안을 내라. 그렇죠. 그러면서 지금 나경원 안 하고 대비시키면서 네네. 논쟁을 하든지, 안 그러면 나경원 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의제면 수용하면서 가야 말 그대로 산부인과, 그다음에 민간 어린이집, 가정 어린이집, 유치원, 그죠? 그다음에 네네. 바로 초등학교, 네네. 중학교, 고등학교 교사들이 줄줄이 나가 떨어지게 생겼잖아요. 네네. 자, 이 문제가 연관되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우리의 먹거리를 먹는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나라 사람이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사람이 인구가 감소하면 농업이나 수산업, 말 그대로 1차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실질적인 타격들이 중장기적으로 계속해서 가중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분들, 온통 이해관계자들이 하나의 정책에 다양하게 지금 이해관계자들이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들을 우리는 소위 말해서 몇몇을 제외하고는 서민이라고 이야기하고, 노동자라고 이야기하고, 농민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네네. 그들의 이해를 대변하기 위해서 민주당은 과감하게 치고 나가야 되는 게 맞죠. 네네. 이게 경제정책이잖아요. 이게 복지정책이 아니라고요. 네네. 모든 복지정책은 1차적으로 경제적 효과와 경제적 잉여 창출들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복지정책의 원천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경제정책이야. 경제정책이면 제대로 이러한 경제정책, 이미 불거진 사안만 해도 민주당이 경제정책과 그다음에 경제 침체기에 치고 나가야 할 의제들이 이렇게 두룩두룩 온 판에 널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은 양 박사님 보시기에 수많은 의제들이 있는데 사실 민주당이 의제를 선점해서 잡는 것까지는 잘하는 것 같아요. 네. 양곡관리법 때도 그렇고 금방 말씀하신 저출산 고령화 문제도 그렇고. 그런데 왜 끈질기게 매듭을 짓지 못하고 대통령이 거부권 하면은 이제 흐지부지 돼 버리고 네. 뭐 이런 상황들 오는 이유가 뭘까요? 웰빙 정당이잖아요. 웰빙 정당이다. 지금도 여당인 줄 알고 있고, 그러면서 후폭풍 걱정하고 있고, 중도층 걱정하고 있고, 있다고 정치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정말 지가 농민의 아들이고 지가 이 농민의 동생이면 이렇게 대응하겠습니까? 근데 민주당이 노동자 농민의 정당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 중산층을 대변하잖아요.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 뭐 이렇게 네, 이야기를 하죠.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인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중산층과 서민을 가를 수 없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노동자 농민이 중산층 아닌 것도 아니잖아요.
예? 그렇죠. 뭐 저기 네. 윤석열 정부에서 저는 동의하지 예. 않습니다만은 노동기족이라고 예. 공격을 해대니까 우리 노동자들도 노동자 중산층이 많죠.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민주노총만 쳐다볼 게 아니고 한국노총을 쳐다보면 사무금융노련이 샐러리맨들, 그 우리나라의 중산층들이죠. 핵심 이 노조원들입니다. 네네. 그러면 그 은행원들이 다 그 노동자들이에요. 그러면 네네네. 그 중산층 네네. 그리고 그다음에 정교조로 그 대표되는 그 교육 노동자들, 공무원들, 예, 중하위직 공무원들, 예. 교육 노동자들 다 네. 이게 중산층과 서민층에 겹쳐 있는 거고요. 네네. 말 그대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서민이라고 하고 이야기하는 그 노동자 농민이 서민 아니에요? 서민이죠. 서민이죠. 서민, 중산층과 서민이죠. 자,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더불어민주당이 노동자 농민을 대변하는 정당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진짜 그 문제가 발생하는 거고요. 서민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들에 대한 그 무지의 소치라고 공격받을 수 아이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아니 박 교수가 이제 나의 이 이야기를 꺼내기 위해서 던졌다는 거는 제가 잘 알고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더불어민주당이 경기 침체기에 뭘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 정도의 의지만 갖고 제대로 치고 나가도 네. 더불어민주당 뭐 하네, 제대로 하네. 그다음에 이 윤석열하고 기본적인 정책이 다르네. 그리고 실력 없는 윤석열 안 되겠네 하면서 가야 되고 두 번째 질문하셨던 그러면 왜 그 부분에도 집요하게 가지고 가지 않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역할 분담이 전술적 전략적으로 나누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예를 들면 저는 민주연구원에 대한 역할들을 많이 강조를 하는 편인데 자 민주연구원에서 고령화 사회 그다음에 인구 감소에 대해서 그 담당하고 있는 연구원이 있을 거예요. 네, 그러면 네, 그 민주연구원장과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TF를 만들고 여기에 관련 상임위원들을 맞춰서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모든 정치 행위를 여기에 맞춰서 끊임없이 어제를 생산하고 그다음에 행사를 만들고 하면서 어제를 살려나가면서 그 돌파해 나가는 이러한 그룹핑들과 그다음에 책임 소재들이 존재해야 되는데 기존의 정치처럼 그냥 한 번 던져고 깨지면 아야 소리 안 하고 그 허지부지 꼬리를 말아버리는 겁먹은 똥개처럼 그런 행태들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이제 실무적으로 해보면 정책의 정치화가 쉽지는 않거든요. 네. 안철수 의원이 옛날에 그런 이야기 말했습니다. 나 정책 이야기하고 싶다. 근데 국민들이 정책 이야기 잘 모른다, 재미없어 한다, 언론이 안 받아 적어준다. 예. 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예. 사실 정책 이야기를 재밌게 하고 언론에서 이슈화 만들어내는 게 실력이거든요. 네.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보면. 자, 쉽지 않을 이유가 없는, 어려울 이유가 없는 게요. 앞서 말씀드렸던 대립각을 것처럼 만들면 되는데. 민주당 TFT가 떴어요. 그리고 그러면 민주당 TFT가 예를 들면 농민단체하고 계속해서 이 연대 활동을 해요. 네네. 그죠? 네. 그다음에 그 보육 단위 그 교사들하고 연대 활동을 해요. 네네. 뭐 이렇게 연대 활동을 하면서 이분들이 활동하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또 치고 나가고 이분들과 함께 기자회견하고 이분들과 함께 토론회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보도자료 만들어내고 정책을 전략화해서 정치투쟁으로 만들고 말씀하신 것처럼 농민단체든지 뭐 유아 보육단체든지 모아서 조직화를 하고 네. 이게 사실은 정책 전략 조직화 이게 이제 삼각으로서 제대로 만들어지는 게 정치의 현장이 되어야 되는 건 사실인 건데 참 쉽지 않네요. 하여튼 뭐 민주당에 대한 이야기를 열정적으로 하셨는데요. 다시 이제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요. 여기서 한 가지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자, 노동자 농민이라는 것과 서민과 중산층이라는 것은 범주와 시각의 차이로 보시면 됩니다. 노동자 농민이라고 했을 때 우리 계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중산층과 서민이라고 했을 때는 계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이제 차이가 존재한다는 거 사회학적으로 그 말씀을 드리고 이제 정리하고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동자 농민이라고 하면 이제 그냥 생산 수단의 이제 도구의 문제인 거고 서민과 중산층이라면 이익 분배라는 이제 계층의 문제, 소득의 분배의 문제는 결과의 문제를 가지고 나누는 분석이다. 이렇게 이제 사회학적으로 이해를 해주시고요. 자, 윤석열 대통령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경향신문에서 좀 특집 기사를 하나 발표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3대 위기는 첫 번째 안보, 두 번째 노동개혁, 세 번째는 국힘의 전당대회에서 발생할 수 있다.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보, 근데 아까 우리가 이제 양문석 박사님은 이야기했는 게 윤석열 대통령이
안보에 대한 거친 표현들, 그다음 반북 정서를 부추기는 것으로 해서 오히려 지지율을 결집시키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왜 이 경향신문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이 안보 문제가 위기로 돌아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실질적으로 네, 작은 국지전이 벌어졌다고 생각합시다. 우리 예전 서해교전, 네네네. 1, 2차 서해교전이 김대중 대통령 때 있었던 예. 연평해전이라든가 예. 이명박 대통령 때 있었던 백령도 포격 사건. 예. 네, 이런 부분들이 그 물리적 충돌이 일어나면 네. 국민들이 누구를 탓하겠어요? 김정은? 1차적으로 김정은을 일정은 탓하겠죠. 김정은. 네. 그런데 그 안보 관리를 못했던 음. 그리고 말로서 계속해서 북한을 자극했던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피해를 입으면 네. 그거는 대통령에 대한 군 통수권자의 네, 문제로 네, 네. 귀결될 수밖에 없어요. 네, 네. 그렇게 거친 그 표현들과 그다음에 뭐 확전불사 이거는 정말 우리 국민들 다 죽이겠다의 그 다름 아닌 표현인데 표현의 다름의 차이지 내용 실 내용의 같음이거든요. 네. 자 자꾸 우리가 계속 씨부리 대고 까불어 사 그리고 말은 시원해 확전불사 뭐가 하나 뚝 떨어져서 서로 한복판에 뭐가 터졌어. 그거 감당할 수 있어요? 감당 못하죠. 일단 뭐 국민들이 다치는 거는 물론이고 그런 뭐 글로벌 경제 위기죠. 그 정도면. 그렇게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면서 네네. 발생할 수 있는 첫 번째 물리적 충돌. 네네. 두 번째 방금 경제 위기예요. 네네. 누가 여기에 또 투자를 하고 기업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대한민국에서 경제 활동을 하면서 글로벌한 그 경제터가 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당연히 위기이다라는 부분인데 안보 위기는 말 그대로 이 지금의 태도로 보면요 외교 위기로 바로 연결되거든요. 자 러시아 그 다음에 중국하고는 이미 이제 거의 적대시했어. 그 다음에 일본에게 계속해서 파먹혀. 네. 그리고 미국이 옆에서 계속 일본 훈수를 떠. 그러면서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4대 강국으로부터 완전히 고립되는 외교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외교가 고립되면 뭐하고 연관돼요? 경제하고 연관돼요. 그러면 현재 경제 침체가 세계적인 그 흐름이다. 미국의 금리 인상에 따른 세계적인 흐름이 그 경기 침체고 그래서 우리가 뭐를 할 수 있겠냐. 이따위 소리를 하고 있는 윤석열 정권에게 더더욱이나 더 가혹하게 대한민국을 고립시키고 그 경제적으로 많은 것들을 요구하고 그리고 아주 적은 것들을 주는 이러한 형태가 벌어질 것이라는 게 첫 번째고요. 자, 안보 문제 조금 더 이야기하시죠. 예. 자, 만약에 근데 이 국지전이라든가 또는 이 한반도에 지금 긴장이 고조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보면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김병주 의원이 민주당 의원이 무인기 관련해서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용산까지 왔다라고 이야기했더니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나오냐면요. 그 정보를 어디서 얻었어? 내 통화한 거 아니냐? 하는 색깔력으로 이렇게 받아쳐버려요. 네. 자, 그런데 예. 자 여기서 보는 게 지지율이 안 빠져요. 그렇죠. 안 빠지죠. 지지율이 안 빠져요. 이 김병주 의원의 이야기가 다 맞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보편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김병주 의원이 사성 장군인데 북한과 내통했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전혀 정말 그 말이야 막걸리야 이런 소리인데 네. 지지율이 안 빠져요. 그 장군 출신 신원식이 그 이야기를 해요. 네네네. 지도 장군 출신이에요. 네네. 그리고 이제 김병주 군대 예. 같이 근무했을 거 아닙니까? 김병주 의원하고. 김병주 의원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30분만 읽어보면 네네. 이게 보여. 너가 바보 아니야? 네네. 거의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 공격을 하는 이유는 이 각각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전체 프레임으로 반공, 반북 프레임은 종북 프레임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안보 문제는 네. 알고 보면 거짓이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니요. 거짓이다 아니다도 자기들이 이야기 안 하잖아요. 30분만 보면 김병주처럼 분석해낼 수 있는데 이걸 습관적이고 상습적으로 이야기함으로써 지지율 보수 계층의
지지율을 그 결집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거, 정치적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네네. 두 번째 신원식, 네. 신원식이 유승민 따라갔다가 다시 들어와. 처음에 유승민 그 보좌관으로 그 국방보좌관으로 갔다가 그 국힘당으로 들어간 사람이에요. 네네. 즉 나갔다가 들어온 것들이 가지고 있는 결정적인 이유는 뭐예요? 더 세게 욕하죠. 더 강하게, 더 네. 세게 하는 신원식의 그 개인적인 캐릭터와 그 다음에 그 정치 행보와 그 다음에 그 보수 정권이 그 할 말 없으면, 예? 할 말 없으면 던지는 이 간첩 프레임,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먹혀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 못 껴들어가겠어요? 아니, 대한민국에서 보수 결집과 태극기 부대와 함께 보수라는 극우적 그 성향을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북한에 대해서는 맹목적으로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네네. 그다음에 북한과 남한의 햇볕 정책에 대해서 집요하게 반대했던 40%가 유지하고 있었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평화냐 전쟁이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전쟁 불사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셉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 전쟁 불사, 자기 손자가 죽고 자기 아들이 죽고 자기 그 동생이 죽어도 전쟁 불사라고 이야기해요. 거기까지 생각 안 해요. 네네. 전쟁이 일어나면 자기도 죽을 수 있고 자기 가족들이 죽을 수 있고 자기들의 반계 자손들이 죽을 수도 있는데 그 생각 안 해. 음. 설마 치고 내려올까? 이렇게 생각해. 여기서 제가 구체적인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민주당 계열 정부가 들어서면은 평화냐 전쟁이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다음에 보수 정부가 들어서면 전쟁이냐 평화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똑같은 대립 구조예요. 근데 집권자에 따라 가지고 말도 다를 뿐더러 그다음에 정치적 이익 관계가 달라져요. 민주당 정부는 평화냐 전쟁이냐 하는 게 유리해. 민주당한테 유리하니까 합니다. 근데 국민의힘 정부도 평화나 전쟁이라는 게 유리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 뭐 좀 의문이 존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 여기 의문이 존재하는 건 아주 그 심플하죠. 네네. 자, 크게 종북 프레임, 반북 프레임을 걸 때가 대체적으로 네네. 그 보수당은요 지지율이 떨어졌을 때예요. 그럼 민주당은 지지율이 떨어졌을 때 평화 프레임을 겁니까? 민주당은 그 프레임을 그 걸 때 네네. 지지율하고 별로 상관이 없어요. 관계없이 한다. 관계없이 음. 일관된 전략적 입장이 아니라 예. 정체성의 입장에서 한다. 예, 예. 네. 그렇죠. 잘 정리하네. 전략적 입장이 아니고 정체성의 입장에서 하는데 네. 보수당, 국힘당은요 항상 지지율이 떨어졌을 때 지지율 제고와 그 지지층 결집을 위한 수단으로 이걸 활용하고 이용해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계속 써먹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서로가 사용할 때의 방법이 다르다. 그리고 민주당 정부가 들어오면요 집권 초부터 집권 말까지 일관되게 한다. 평화 전술을 구사해요. 네. 한반도 운전자론 그다음에 햇볕 정책 뭐 하면서 계속해서 평화 정책을 구사해요. 이 사람들은 그때그때 필요할 때만 해요. 즉 필요할 때만 하는 이 저들과 그다음에 일관되게 민족의 정체성 그리고 그 통일과 한반도 긴장 완화 평화 프로세스를 위해서 지속적이고 끊임없이 하는 민주당 정부의 차이는 분명하게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뭐 다음에 한번 이야기해보죠. 제가 이 질문을 드렸던 이유는 네. 김대중 대통령 시절의 이야기인데 김대중 대통령의 전략 중에 하나가 이 평화와 안보를 분리한 적이 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네. 예,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민주당의 지지율을 높이는데 더 효과적인 때도 있었고 노무현 대통령 지지율이 제일 높았을 때가 이라크 파병 때거든요. 결국 이 안보라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때로는 국뽕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이제 한번 나중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시죠. 네네. 자, 그 이야기는 하고요. 두 번째, 노동개혁 문제입니다. 지난번까지 우리가 또 한번 했습니다. 네. 노동개혁 문제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개혁 하긴 할까요? 노동시장 유연화까지 한번 접근을 할까요? 저는 그게 그냥 뻥카인 것 같은데. 아니요. 못할 것 같은데.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보수 정권 특히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 윤석열 정권의 기본적인 정책을 대하는 태도를 봐야 됩니다. 네네. 항상 이 어제들이 지지율이 떨어졌을 때 하는 어제들이에요. 네네. 지지율이 떨어졌을 때 하는 사회 내에 의미 있는 적을 만들어서 네. 적을 공격함으로 인해서 지지층과 자기 확산을 도모한다. 네. 정권의 적을 공공의 적으로 치환시키면서 네네. 말 표현 좋습니다. 공공의 적을 향한 끊임없는 공격을 통해서 지지율을 제고하는 네네. 그 전략인데요.
노동개혁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노동시장 유연화는 이미 차고도 넘쳐요. 네. 오히려 그 효율성에 있어서 비효율성들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시기예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심한 노동의 유연화 그리고 노동의 유연화에 있어서 노동시간의 유연성에 대해서 계속하면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들을 그 하기 위한 가장 좋은 수단이 뭐냐?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이라는 이유로 정부가 감사하겠다라는 거예요. 누가 노동 핵심이고 그리고 누가 돈을 어떻게 쓰고 하면서 그 노동조합의 목을 딱 질 수 있는 거예요. 즉 민간인 사찰의 효용성은 그 몇몇의 민간인을 사찰함으로써 그와 유사한 행태를 보이고 있는 국민들이 그 유사한 행태를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예를 들어 보면 앞뒤가 안 맞는 게, 자, 노조가 국가 지원을 받는 지원금이 있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회계 문제라든 감사를 할 수 있지만은, 노조라는 게 어떻게 보면 개인들의 연합체고 정부 기관이 아니잖아요. 네. 근데 그걸 왜 감사를 합니까? 정부에서? 아니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 앞뒤가 안 맞는 게 아니고 네네. 그렇게 의제를 던져요. 네. 그렇게 의제를 던지면서 지금 이 문제를 돌파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게 그러면 실제로는 못할 거다라고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자, 이 자체가 공포 정치의 중요한 수단이에요. 너가 계속해서 이렇게 치고 들어오면 네네. 이거 해. 너가 장부 볼 거야. 네. 라고 하면 노동조합의 투쟁력이 뚝 떨어지겠죠. 네네. 그러면 나머지 그 노동환경, 노동시간, 그다음에 이 비정규직 양산하고 확대하고 유연화시키는 데 있어서 강한 태클들을 못 걸겠죠. 말 그대로 노동조합의 손과 발을 묶을 수 있는 아주 핵심적이고 결정적인 약한 고리가 장부라고 본 거고, 그 장부가 국가가 지원하든 노동자 스스로가 각각 냈던 거든 그거는 상관없는 거지. 완전히 이제 검찰 수사 방식이네요, 그죠? 그럼요. 예를 들면 이게 노동시장의 유연화라는 것은 뭐 진보는 반대하지만 보수의 정책인데, 네. 정책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고 비리 집단, 법으로 단죄할 집단이라고 네. 어떤 이 사정기관이라든가 공권력을 통해서 규정해놓고 네. 이걸 이제 때리물어내서 정책을 나중에 끌어와가지고 통과시키겠다라는 이제 거꾸로 된 정책이 전략이네요. 그게 이제 저는 그 통칭 공포 정치라고 공포 이야기하는데요. 정치다. 네. 실제 이 공포 정치의 효과, 이재명과 노웅래를 계속해서 옥죄이면서 발생했던 이 검찰의 정치적 보복이나 정적 죽이기, 이 부분이 어디까지 연결되는 거냐 하면 보수 정권 하에 보수 지금의 윤석열 정권을 만드는 데 기여했던 자들까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영향을 받고 있어요. 소위 말하면 안정관 지금 네. 구속됐죠. 안정관 계속 까불다가 들어갔죠. 네네. 그다음에 정강훈 네네. 정강훈 자칭 최근에 기소됐죠. 정강훈 같은 경우도 그 활동 범위를 완전히 축소시켜 놓고 그다음에 함부로 떠들지 못하게 만들어요. 네네. 즉 윤석열과 김건희를 지지하지 않는 모든 자들은 네. 정치적으로 여야 그다음에 이념적으로 보수 진보 할 것 없이 다들 우리도 걸릴 수 있다. 우리도 털릴 수 있다. 우리도 잡혀갈 수 있다. 우리도 조사받을 수 있다. 이러한 이 검찰과 경찰권에 의한 공포 정치가 만연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면 이 노동개혁이라는 것은 노동개혁이 아니고 공포 정치네요. 그래서 이렇게 겁주고 주저앉혀 놓고 실제 그들이 원하는 이 노동 계약들을 진행할 거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위기를 갖고 올 수 있다. 이야기는 윤석열 대통령이 미는 사람이 당대표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인가요? 자, 저는 지난 여름에 네. 전당대회가 4분 오열될 수 있다. 네, 네. 그리고 그 촉매제가 전당대회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를 네네. 했고, 두 번째 이야기했던 게 설 연휴의 민심이 네. 반윤석열 전선이 대폭 확장되면서 네, 네. 이 설 연휴 직후에 벌어지는 전당대회에서 윤석열이 사망 선고를 받을 수가 있어요. 네, 네. 자, 지금 김기현과 장제언의 저는 연대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아요.
야합이라고 봐요. 김장 야합에 대한 흐름들이 실제 당원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냐? 네네. 이 문제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안철수 그다음에 나경원, 유승민이 또 새로운 연대체를 만들 수도 있어요. 네네. 자, 이렇게 하면서 그 갈라지기 시작해서 친윤이 못 잡았을 때 네네. 첫 번째 당연히 윤석열 탈당을 요구할 수밖에 없어요. 네. 탈당하는 순간 또 윤석열은 낙동강 오리알이 돼요. 그리고 저는 바로 정권의 몰락으로 직결될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윤석열이 왜 저렇게 대도 안 하는 김장연대니 뭐 김장야합이니 말을 만들어서 저렇게 대놓고 노골적으로 전당대회에 개입하고 있냐? 심플합니다. 판검사들 그룹 네네. 을 통해서 한국을 바꾸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판검사들 그룹을 통해서. 판검사들 그룹을 통해서 한국을 바꾸려고 하면 지금 영남권은 공천하면 대부분 되잖아요. 그렇죠. 네. 이 통을 다 처리해버려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네네네. 다 먹어야 돼요. 네네. 그런데 영남권에 있어서 이 중진들이 계속해서 도움이 안 돼. 존재 자체가 도움이 안 돼. 네. 그거는 윤석열이 쳐다볼 때도 그렇고 우리 국민이 쳐다볼 때도 그렇고 존재 자체가 도움이 안 돼. 그러면 이들 다 걷어내고 네네. 그 검사 출신, 판사 출신들 대거 넣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 과정에서 당이 대분란에 휩싸인다. 그렇죠. 그 말씀이네요. 네. 그리고 중대선거구제가 뭐예요? 중대선거구제가 사실상 민주당에서 가질 수 있는 장단점도 있지만 국민의힘에서도 가질 수 있는 장단점이 있어요. 쓸데없는 거 다 드러내고 대통령과 함께 친윤 그룹들이 전면 포진했었을 때 경쟁력이 없는 사람도 그럼. 친윤들을 꼽아 넣을 수 있는 제도다. 그렇죠. 네. 그래서 중대선거구제는요 말 그대로 판검사당을 공고화시키고 이 판검사당으로 다음 그 정치들을 연속시키려고 하는 본인의 퇴임무도 보장받고. 예, 네. 의도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뭐 윤석열 대통령 그 정도 머리는 안 돌아가는 거 아니요, 이걸 이제 이 머리를 많은 사람들이 윤석열 머리 속에서 나왔겠냐. 그런데 대부분의 전략과 전술은 그런 대통령이나 정치인 대가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네. 저는 김한길 머리에서 나왔다고 보는 거예요. 그 짐작은 비슷하네요. 네. 네. 김한길 머리에서 안이 나왔다 생각하고 김한길이 원하는 대로 안이 구성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심을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양문석 박사님 모시고 경향신문에서 나왔던 윤석열의 3대 위기, 안보 문제, 그다음에 노동 문제, 세 번째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문제,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또 양문석 박사님이 격정적인 토론을 해주셨습니다. 민주당이 빨리 정책 투쟁에 나서라. 자, 그 말씀을 하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인사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예, 박진영이 마키아벨리에만 오면 제 목소리가 커지고 네. 그리고 막 연설하듯이 말을 하게 됩니다. 정말 열정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정책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이러한 그 공간에서 이야기를 크게 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민주당의 전략과 전술에 대한 부분에 대한 여전히 남아있는 그 불편함들이 있고 빠르게 전환하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와 희망을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좀 더 많이 더 세련되게 더 진중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다음 방송을 기대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거는 뭐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 대한 무한한 애정이시죠?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자, 양문석 박사님의 애정어린 격정 토론으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진짜 믿을 수 있는 한우. 한우 거세우의 최고 풍미와 육질. 높은 산 깊은 골. 청정 자연에서 자란 천혜의 선물. 셀럽이 맛으로 검증한 뒤 자신 있게 추천합니다. 소중한 분을 위한 귀한 선물. 명절 특별 선물 세트 스픽스몰에서 맛있고 좋은 한우.
우리나라의 검은 보물 전통 재래 흑돼지. 한 번 맛을 본 사람이라면 다른 돼지고기를 못 먹을 정도로 맛이 뛰어난 전통 흑돼지. 2015년 우리 땅 흑돼지 복원에 성공해 피그 패밀리의 우리 흑돈 출시. 국민의 건강을 위해 전통의 맛을 담고 있는 무항생제로 자란 우리 흑돈이 스픽스에서 지혜로운 소비자를 만납니다. 소중한 사람에게 드리는 특별한 선물, 우리 흑돈. 셀럽이 검증하고 자신 있게 추천합니다. 우리 흑돈 선물 세트 스픽스몰에서 확인해 보세요.